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1분 3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참 이 시간만큼 제가 이 멀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가격부터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텐데 뭐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때 비트코인이 미국 기관들의 투자 대상으로 서서히 편입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6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네. 이 6만 7천 달러에 육박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은 8천만 원, 또 이더리움은 500만 원 선을 반년 만에 회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올 초만 해도 마저 허황된 소리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간다 이런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횡보세로 돌아섰고요. 또 이번 주에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그저께는 해외 시세 6만 달러, 국내에는 7천만 원 선이 위태위태했었고요. 이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알트코인들은 더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 또 국내 가격은 7,30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참 강한 그런 장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기자님께서 기사에도 쓰시긴 했는데 한동안 너무 떨어져서 와 이제 정말 비트코인 폭락 바닥까지 가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런 생각이 전혀 무색할 만큼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올랐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신고점 돌파를 이끌었던 동력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가 이 기대 이상의 인기몰이를 했고요. 이 출시되는 상품 수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물가 상승 추세에 맞서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 이걸로 비트코인이 재조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ETF가 지난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쉐어즈라는 업체가 만든 상품이었는데요. 첫날 거래액이 9억 8천만 달러, 1조 원을 넘어섰고 ETF 중에 역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 분들도 이 종목을 많이 사서 100억 원어치 이상 매수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ETF 승인이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쉽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후에 바네크와 발키리라는 회사가 만든 비트코인 선물 ETF도 이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잠재력을 보여준 어떤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ETF는 캐나다나 독일에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게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나왔다는 게 이제 미국이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강하게 통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안도감까지 시장에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을 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이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잘 오르다가 또 갑자기 막 줄줄이 막 떨어지던데요. 이 떨어지던 원인은 또 뭐였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대형 호재로 작용했던 ETF 효과가 이제 금방 사라진 거죠. 그래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차익을 열심히 실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ETF 출범을 전후로 해서 몇 주 동안 그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좀 정리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시장에서는 뭐 단기 조정을 겪긴 했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뭐 잠깐 숨고르기다, 뭐 이런 희망적인 뭐 기대감도 많이 커 보이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는 좀 뭐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라는 것 자체가 언급된 게 그래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ETF라고 하면 어떤 특정 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이 움직이는 그런 투자 상품인데요. 이 수수료도 저렴하고 거래하기에 편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비트코인 관련 ETF들은요,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똑같이 움직이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연동이 되는 상품인데요. 이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해둔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선물 계약을 추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선물로 운영되는 ETF 시장은요, 이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현물과 달리 좀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또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물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물 ETF보다는 조금 아직 거리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개인과 기관의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 또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예전에 암호화폐에 막연하게 이제 관심은 있습니다만 직접 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서 사고 팔기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 시장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ETF 승인 그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 유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이제 긍정적이고 확실한 시그널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해지 수단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에 개미들 돈이 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관들의 돈이 크게 모여야 시장이 빠르게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이 뭐 가상시장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이라는 게 ETF 이전에도 계속 좀 들어오는 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뭐 최근의 상승세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요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불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보통 이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의 그 연구원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9월 달부터 금 ETF에 있던 돈들이 비트코인 ETF에도 주목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내에서도 광풍이 뭐 올 상반기 때 그것만큼은 뭐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떨 때는 하루에 10조 원 이상 또 평소에도 수조 원대의 코인 거래가 매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세의 움직임이 당분간 좀 많은 관심을 다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분위기 발목을 잡는 이야기가 항상 이 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얘기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지금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이 과세의 큰 원칙은 사실 뭐 간단하긴 합니다. 이 코인으로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20%, 또 지방세 합치면 22%를 세금으로 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팔 때 가격, 거기서 살 때 가격과 거래 수수료를 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산 다음에
나중에 업비트에서 그냥 팔았다. 이러면은 사실 그 업체가 모든 거래 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과세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이 코인이 아주 자유롭게 국경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이 업비트에서 산 코인을 뭐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또 외국에서 산 코인을 들여와서 국내로 갖고 와서 국내에서 처분할 때 또 아니면 거래소를 끼지 않고 개인 간에 주고받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이런 취득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과세에 좀 어려움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내 거래소 간의 코인 이동할 때는 개인정보법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업체끼리 뭐 취득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과세 당국이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주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호소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은 이 거래소가 얼마에 샀었는지 취득가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 거래소는 국내 업체에 협조할 의무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악이 좀 어렵다 이게 지적이 나오고 다음으로는 또 비거주자 이쪽을 확인하는 데에도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네. 이런 분들의 수익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걸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세 당국의 정책 설계가 아직 디테일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판 코인에만 집중해서 설계가 된 거 아니냐. 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당장 내년 1월 1일이면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지 참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국내 거래소 간에 이제 코인이 이동할 때 개인정보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거래소들은요, 정부가 근거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마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래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해외 거래소, 또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체적인 취득가 산정 방법부터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서 취득가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세부 기준을 조만간 안내하겠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국세청이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불러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 작성 방법, 또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를 다듬어 가겠다. 그래서 내년 과세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또 정반대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양쪽이 너무 지금 이야기가 달라서 진짜 이런 상황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당장 될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과세 유예는 없다, 예정대로 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이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3명,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명 이런 의원들이 코인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데요. 또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것을 소득 5천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랑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불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법안에는 이런 내용까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법안 발의안들을 놓고 조세 소위에서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 법안이 실제 통과까지 된다면 코인 과세의 어떤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코인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 조금 드는데요. 다만 이 시점이나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과세한다는 그 방향 자체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세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사실 이 밈코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쏙 들어가서 잊고 있었는데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밈코인들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금 뭐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요즘 또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밈코인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거라서 투자할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재밌고 귀여운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밈코인도 좀 장난으로 아주 재미있게 친근하게 만든 그런 코인들을 보통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밈코인 중에 하나인 시바이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에서 밈코인의 원조였다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을 뛰어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한때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444억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전체 모든 암호화폐 중에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밀어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한번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이누가 내려오고 나니까 또 오늘은 또 도지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보다 30에서 40%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다시 도지코인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 자리를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 탄생이 된 코인입니다. 얼마 역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도지코인 킬러라는 거를 자처했던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1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가격이 왜 올랐을까? 이게 한번 대박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또 로빈후드 같은 유명 플랫폼에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이 도지코인도 그랬지만 시바이누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 폭등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때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워서 순전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시바이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서 희소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 도지코인은 발행량이 아예 무한대고요. 시바이누는 한 1,000조 개, 그러니까 1,000조 개가 발행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값이 아주 싸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다 투자 전에 위험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CEO들조차 시바이누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조사나 어떤 실사도 없이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보통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밈코인은 더더욱 크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